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TGIF, TGI 프라이데이라고 내가 놀렸었는데 네. 이게 뭐의 약자죠? 시작하는 키노스트가. 제가요? 이건 트렌드하고 지오폴리티컬 뭐 인디케이터 앤 온 프라이데이스인데 이렇게 영어로 해야 돼? 네? TGIF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이거 혹시 TGI 프라이데이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려고 이거 너무 느낌이 확 나는데. TGI 프라이데이에서 하면 옛날에 이렇게 박수 치고 노래해주고 막 이런 생길 텐데. 사선이 다릅니다. 네, 반대로 저희 그려놨어요. 반대로. 아니 제가 오늘 양 분위기들도 그렇고 아마 저희도 오늘 자료들 나가는데 다 목표가 하향, TP 하향 그래서 이제 조알모 PD가 저한테 그 관리하시는 저희 댓글 관리하는 곳에서 종목들 왜 안 하냐고 자료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종목 자료. 근데 제가 뭐 저희 에너지들이 TP 내리고 이런 거는 뭐 제가 그렇게 빨리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괴리도가 생기면 저희 감독기관에 문제가 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부터 강조드려 왔지만 코스트 문제들을 다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다 EPS 하향 요인들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뭐 주가 하락했는데 이제 올리냐, 이제 하락하냐 그럼 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원래 약간 후행적으로 리비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고 아마 이러한 흐름은 실적 시즌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행돼야 좀 의미 있는 저희가 또 새로운 새벽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따 해서 오후에 봐서 이제 삼성전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녹음할 생각이고 삼성전자는 IT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 요즘에 제일 자주 보는 게 이제 우혜영 연구원 이유는 연준의 불확실성의 근원이 저희들은 연준 이번 QT 이런 거라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얘기가 나와야 좀 우려가 진정될 수 있을까. 저희가 요새 최근에 마스크 쓰고 하니까 힘드네. 근데도 주목하는 과제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저랑 같이 하지만 아마 연휴 지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이리온 리서치도 제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갈 생각이어서 신중호 팀장의 월요일날 그 저희 신중호 라이브 하시는 게 있고 금요일에는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우혜영 연구원이 TGIF를 이제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제가 같이 해서 빨리 하나로 녹음하는 거고요. 아마 이것도 다음 주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앞으로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중 그거는 이제 들어가면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다음 주 최근 경제지표 오늘 나온 것부터 좀 얘기할까요? 경제지표부터. 오늘 경제지표 사실 요즘에 그렇게 관심이 크시지는 않는데 필리핀은 그래도 경제지표 안 좋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나온 잘 나왔죠. 예, 잘 나와가지고 근데 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그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뷰를 안 바꾸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재고 쌓아야 되니까는 제조 확장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4분기 GDP에서 재고가 쌓인 부분이 재고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컸었어요. 재고가 많이 늘었죠. 네, 재고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재고 얘기하는 게 사실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갑자기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재고 문제는 크게 이슈로 부각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하락했어요. 개인 소비는 소폭 하락했는데 소매 판매가 안 좋았었잖아요. 소매 판매 안 좋은 거에다가 개인 소비 이제 여기 서비스업 들어갔었는데 10월, 11월, 12월에는 그나마 오미크론 이슈가 완전히 크게 터지기는 조금 시기가 짧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 소비에서는 서비스업 올라간 게 영향을 좀 미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보시려면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추종하는 지표로서는 더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있고요. 1일마다 매월 1일마다 수출입 증가율 발표됩니다. 뭐 요즘에는
10일 증가율, 20일 증가율 다 발표되니까 그러는데 수출입 증가율 발표되면 무역 수지 발표되거든요. 이번에 근데 적자 폭이 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가격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올라갔다, 뭐 유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입 가격이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수출도 물론 가격 때문에 올라가지만 수출 전가는 CPI에 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은 좀 적게 올라가고 수입 증가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기 그래서 때문에 나는 요 구정 연휴 끝나고 나면 예.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냐면 이제 소위 수지 동향 나오는 순간 예.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을 것은 실적이다 하면서 이제 실적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더 커졌다. 근데 다만 수출은 매출액이고 수입은 원가고 예. 무역 수지는 이익이라 본다면 나라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해 왔던 뭐 이거는 너무나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좀 높다. 이거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희한테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러한 매크로 불확실성을 잠재울 거라는 거는 여전히 희망일 뿐이다. 제가 봤을 때는 구정 이후에 사실 실적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오히려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보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효과가 실적에도 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액은 확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비용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는 마진율이 안 좋게 나오는 거고요. 마진율이 안 좋게 나오니까 추정한 수정치에서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주가라는 거는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를 산정하는 거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치로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경제지표 여기 세 가지 해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뭘 제일 봐야 되죠? GDP는 뭐 사실 이거 GD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한 소비 번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 한 번은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지표니까 넣어드린 거고요. 저는 예 맞습니다. 소비 보셔야 되는데 소비는 아직 발표된 지표는 아니라서 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작년의 재작년의 소득이 비정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비정상적으로 소득을 벌다 보니까는 소비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다. 그래서 그 소비액을 가지고 2022년의 소비를 추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건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런 돈을 버는 게 줄어든 거를 계산해 가지고 소비를 생각해 보시면은 1, 2, 3, 4월 정도는 한 3, 4개월 정도는 소비가 더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절대 액수 자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원래 소비의 상승 추세 라인에는 지금은 도달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안정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이후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다는 건 분명히 정책적으로 잘했다라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건 그렇게 빨리 도달하다 보니까 위쪽으로 튀어 오른 것도 너무 큽니다. 그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과정이 약간 고통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게 오늘의 주된 주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불확실성의 근원에는 저희는 QT라는 게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이거를 우리 세 명에서 좀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이렇게 방송을 왜 하냐면 뭐 걱정을 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가지고 다들 얘기하는 순간이 오면 그게 우려가 다 반영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낯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반영이 안 됐고 불확실성은 확산되고 있다 좀 보고 있는데 이 자료의 이 부분은 좀 이따 최근의 이코노미스트랑 이 부분도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하고 저번에 그 우영연구원이 네. 연준 얘기를 먼저 우리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최근의 이코노미스트 풀어갑시다. 이게 어쩌면 저 생각에 최근의 이코노미스트랑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하겠네. 제가 계속 답답해서 이러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희 하우스의 강점이에요. 최근의 이코노미스트는
뭐 이렇게까지 센터장님 생각하신가 하지만 저는 시장은 어떤 우려를 극한까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연준 얘기부터 합시다. 그래. 연준에서 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네. 봅시다. 네, 그래서 어제 1월 FOMC가 끝이 났는데 사실상 어제 발표된 성명문을 보시면은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했고 자산 매입,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규모를 기존 속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이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파월한테 한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50bp에 대한 인상 그렇죠.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답변에서는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아예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면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논의했다는 하고,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또 없애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함, 우려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좀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원칙이라는 자료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4페이지 가시면은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이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위클리에도 넣어놨고 이제 오늘도 넣어놓은 자료 중에서 이 위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과거 연준이 정상화 정책을 준비할 때 논의했던 원칙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용들은 비슷했습니다. 뭐 연준이 정책을 조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쓰는 도구는 기준금리가 될 거고, 이제 이러한 자산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다음에 할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연준이 보유할 자산은 미국채가 중심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조정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융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이미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연준이 해왔던 정책들을 보시면은 2021년 6월에 이미 IOER 금리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RRP 기구 중에서 스탠딩 레포랑 피마 레포 기구를 상설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준은 이미 작년부터 정상화에 대한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3월이면은 테이퍼링이 이제 끝날 거고, 그다음에 3월에는 또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금리 인상 다음에 뭐가 나올까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QT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선택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넣어놨듯이 그 다음 그 전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 이후 자산 규모를 보실 수 있을 텐데, 항상 연준에서 말을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다음 경제 상황을 보면은 더 좋고, 물가 상황도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속도 또는 시작하는 시점은 과거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이미 연준에서 어제 시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알 수 있었냐면은 또 앞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페이지인데요. 네, 문구 중에서 어떤 문구가 조정이 됐냐면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자료 녹화할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12월 달에도 한번 바꿨었는데 오늘 이제 1월 FOMC, 그러니까 어제 FOMC에서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가는 이미 연준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완전 고용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최대 고용,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목표 달성이 남아 있다라는 스탠스였는데, 이제 어제 1월 FOMC를 열어보니까 고용 시장이 매우 강하다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게 곧 조정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3월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거를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좀 더 중요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또 중요했냐면은,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리 인상은 시사하긴 했는데, 또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은 이러한 금리 인상이 지금의 강한 고용 시장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란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고용이 좋게 나오니까 네네. 이건 뭐 더 밀어붙이는 거라 해석하는 거죠, 시장에서 어제.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꽤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횟수를
대략적으로 3-4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높게 보는 거죠? 네, 이 발언 이후에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5차례, 뭐 지금 좀 많이 보는 사람들 7차례까지 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3-4번 이상의 회수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들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장단 기물 금리 둘 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시장에서 얘기하는 매파적인 조금 발언들을 파월 의장이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정상화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작년 2020년 4월부터 문구를 넣었던 것 중에서 여기 2번 문구가 있습니다. 이 2번 문구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이미 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는 3월달에 인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QT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실 텐데, 물론 어제 발표된 원칙에 따르면은 그 방법, 약간 재투자를 줄여 나가는 그 방법, 약간 그 재투자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재투자를 아예 종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일각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만약에 연준이 50bp 인상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매파적인 시그널을 주고 싶다면은 매회의 금리 인상 더해서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까지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투자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재투자 중단했던 경험은 그 QE2인가요? QE2를 하기 전에 MBS를 재투자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재투자 중단까지 만약 선택을 한다면은 이제 MBS에 그러니까 한정된 정책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미국채 MBS를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발표를 잘 받고 여기까지는 많이 이제 이해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날 이제 전체적인 파월 기자회견에서 그 전에는 이제 막 장이 올랐던 게 이제 성명문 보면 뭐 컨선보다 괜찮네 뭐 이 정도였다가 금리 인상이랑 대차표 축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래도 괜찮아 이러다가 굉장히 뭐 금리는 꽤 올릴 수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50bp 얘기 나왔을 때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하나는 물가는 잡기 어렵다는 얘기 뉘앙스를 자꾸 했거든요. 물가가 자꾸. 그러니까 계속 여지는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의 상방 리스크는 그래도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잡을 건데 안 잡히고 있고 해버리고 뭐.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그 대차표 축소도 일부 자산 축소할 수도 있고, 막 그냥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거 말을 갖다가 다 열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뭐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에 대한 가능성들의 시나리오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불확실성의 근원은 수조 해서 뭐 금리 올릴 때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금리만 올리는 거면. 근데 그때 2018년에 금리도 올리고 대차표 축소도 하고 막 그럴 때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오늘도 당장 요새 나오는 게 단기금리 막 올라오고 장기금리는 잘 안 오르니까 그냥 커브 스티프닝이 나오잖아요. 평탄화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침에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 나오니까 성장주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불확실성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의 근원이 뭐냐, 결국은 QT를 언제쯤 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타일로 하냐가 제일 큰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왔는데, 사실 저의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최강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 얘기부터 좀 설명을 해줄래요? 뭐 일단은 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2018년 기억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자체가 이 RP나 아니면 영래포 그다음에 뭐 기준 자산 축소라는 게 말은 되게 쉬운데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쉽게 될 수 있으면 경제 지표 같은 건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면은 과거의 사례에 어떻게 됐었느냐를 쫓아가게 되는데, 2018년에 QT를 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의 하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제일 건 두려운 좋고 거야. 어떤 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자금에서 유동성이 들어주면서 다 무너졌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도 삼성전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였는데 삼성전자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죠. 그때는 서버 하여튼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산을 줄인다라는 개념에는 자산을 줄이는 거에 반대 포지션에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를 형성하는 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영래포하고 지급준비금하고 정부 일반 계정, 정부에서 쓸 돈이에요. 그러면은 요 세 개가 같이 자산 줄어드는 거에 맞춰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연준에서 기대하는 것도 뭐였냐면은 원래는 이게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영래포가 좀 줄어들면은 그러면 MMF 시장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서 영래포 줄어드는 거에 맞춰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정부의 T빌 단기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면 하고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오류가 안 발생하는데 걔네들도 투자하는 애들이고 수익률을 추구하는 애들인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산을 줄여버리니까 지급준비금이 그거랑 똑같은 속도로 확 줄어버리고요. 지급준비금이 확 줄어드니까는 결국에는 RP 시장,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단기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단기금리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산 축소가 적정 수준이고 자산을 축소했을 때 부채 계정에서 뭐가 빠져나갈 거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빠져나갈 건지가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 2018년 17년 때 연준 지역 연준들 이제 보고서나 자료들 보시면요.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빠져나갈 거고 버퍼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 계산해가지고서는 시행을 천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적으로 했었거든요. 천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산이 7조, 8조 올라갔으니까 이거 올라간 속도만큼 뭐 2조, 3조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MBS 재투자를 안 할 수는 있는데 연준에서 좋아하는 게 좀 단기 채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MBS 재투자를 안 하는 대신에 그거의 일정 분량만큼을 단기채를 매수하는 쪽으로 바꾸는 비중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실질 축소가 아니라 재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중 조절을 하면서 뭐 만약에 200억을 재투자를 안 했을 때 뭐 한 150억 정도를 다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정도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QT라는 거는 말을 이제 꺼낸 거고 연구하고 시장 반응 보고 이러려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정책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아마 그림 설명을 좀 해줘요. 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요. 이 그림자 금리라는 건데 QE를 이제 금리의 추정치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제로 금리잖아요. 제로 금리지만은 QE라는 정책을 폈을 때의 마이너스 금리 영향도를 같이 계산을 해주는 건데 이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이거 2014년까지 QE가 펼쳐졌잖아요. 그때 QE 그 금리 마이너스로 내려간 폭보다 사실 지금 폭이 더 적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이 유동성이 훨씬 많이 풀리고 훨씬 완화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금리로 산정했을 때는 지금이 더 완화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빨리 빠졌으니까 빨리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올라가는 폭 자체는 그때만큼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2018년만큼 긴축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시장은 항상 뭐 연간 전망이나 하반기 전망이나 동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은 항상 좀 전환점을 강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자체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내리고요. 전망치를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전망치를 너무 많이 올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계속된다, 못 잡는다. 저는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준의 개입이 없더라도 잡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 11월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가 급락하기 전에 85불이었어요. 85불일 때 보통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유가 얼마로 잡으셨냐면요. 대부분 전망치 90에서 95불 잡아놨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잡아놨어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잠깐 63불로 빠졌다가 87불로 올라가니까 이건 급등이고 아니에요. 11월에 수치하고 거의 변한 거 없어요.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YOY로 그건 거의 원래 추정한 거하고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불확실성 셉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미국 사태가 원래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이게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물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미크론 자꾸만 얘기 나와가지고 이것도 판단을 내리는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갔던 기대감을 끌어내리는 거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문제가 생긴 건 맞는데 저는 이제 하우스 뷰상으로 조금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2월, 3월 경은 오히려 2월이 특히 그렇습니다. 2월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그렇게까지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를 한 방 더 세게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QT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한번 시험해 볼까 하고 발 담그는 시점. 그러면 저는 오히려 6월이 더 안 좋아 보이긴 해요. 경제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물론 하우스 뷰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 기상시스템은 저희가 이거 다 노출해 드리는 거는 저희끼리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확실한 기사로. 근데 이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최강 기상시스템은 이게 그렇게까지 생산이 이렇게까지 왜 저희와 최강 이코노미스트 2년은 오래됐기 때문에 서로 온갖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우혜영 연구원이랑 지금 어제 딱 드러나는 새 굉장히 커브 플래팅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 이제 정책 금리 인상 사이클이 딱 오면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 방법이 있어요. 장기채를 잔뜩 돌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 비중을 줄이면 커브 플래트닝 평탄화를 좀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자꾸만 QT에 대해서 이게 왜 이걸 할 정도냐 하는데 연준이 어떤 긴축 사이클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정책 너무 많이 사들였는데 그걸 갖고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나리오 가장 높은 게 점진적으로 줄이는 건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네. 제 말은 이게 QT에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지 제가 보기에는 빨리라도 하고 싶고요. 금리 인상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 나온 배경은 아니 금리 인상하면 단기채만 올라가고 장기채는 침체를 자꾸 반영할 것 같으니까 이거 장기채 갖다가 줄여가면 이게 좀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갖다가 좀 스무디하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작년 12월 의사록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들이 네. 이미 그래서 왜 말하면 표준 시나리오 상의 확률은 이거 할 것 같고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장기채를 갖다가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은 축소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한 2,700? 오늘에서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반영하면 PBR이 한 배고 뭔가 얘기를 하지만 밸류에이션도 EPS가 조정되면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최강 경우에서 내 생각인데 파월이 다 열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나는 다른 가능성마저도 뭐냐면 이 시나리오 3개를 내가 우연연공모로 이제 준비를 시키면서 했단 말이 나도 일본 외에는 할 확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이를 플래팅을 좀 제어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활용하겠구나. 장기채 많은데 까짓거 오는 순서대로 좀 줄여가면 별거야 했는데 내 생각에는 MBS부터 건들면서 일부 자산은 그냥 없애버리는. 근데 매각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연준이 본 적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냥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MBS는 팔되
그 일정 부분 재투자를 이제 국채로 하는 방향은 예전에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나도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앞서 조금 시나리오 세 개부터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하죠. 뭐. 네, 그래서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시나리오이고 연준에서도 일단 원칙으로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의 원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일정 금액은 재투자를 해주지만 그 또 일정 부분은 안 사주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요거를 가장 이제 우리가 아는 뭐 QT를 했을 때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이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궁금한 같고요. 거. 네. 생각해요. 이 정도도 시장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어느 1번만 해도. 1번만 해도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가장 나는 이거는 할 것 같거든 예. 최소한. 예. 근데 그게 그 시장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한 건데 그게 2월에 반영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 조금 그러면 저 의문인 결정이 거죠. 안 나니까. 사람들이 저 온갖 나처럼 떠들 거 아니야. 막 근데- 내가 욕 먹겠지만 근데 결정이 안 난다라고서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행 시점하고 지금하고 격차가 그러니까 거의 그 얘기는 반년 동안 조정이 나올 거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얘기랑 제 말은 같거든요. 빠진다가 아니라 예. 뭐 강하게 못 올라간다. 아, 그죠. 저도 그러니까 강하게는 못 상반기는 올라간다고 봐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정거점까지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생각에는 많이 반등이 예. 한 2,900일 것 같은데. 너무 빠졌으니까 반등은 많이 나올 수 반등하네. 있다라는 그런 거는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회의가 3월하고 5월 그치. 남아 있거든요. 5월 정도까지 계속 논쟁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이미 다들 노출된 재료이고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25bp 인상을 그래도 우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오늘 거잖아요. 오버라고 50bp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항상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제가 뭐 빈도가 얘기했을 늘어난다는 때- 거지. 빈도가. 아, 50bp. 그러니까 50bp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50bp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연준이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고, 이제 50bp를 인상을 이제 시작해 놓으면은 그 다음 바로 회의에서 QT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왜 있을 그 것 말이 같기도 나오냐 하고. 이거야. 내가 장기책 읽으면 네. 50pp라는 순간 단기 금리가 너무 튀기 때문에 이걸 약간 제어해야 근데 돼. 이미 저는 지금이 1.010, 1.0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물 기준으로요. 근데 요게 이미 금리 뭐 한두 번 인상된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3번, 4번이 기본적인 그 시나리오상의 금리 인상 횟수인데 추가적으로 그 이상으로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3월달 금리 인상 전까지는 저는 이 레벨에서 더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50bp를 인상을 하든 25bp 인상을 하든 단기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점은 3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내 뭐 3번, 4번까지는 그래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고 그 이상 5번, 6번까지 반영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25bp 인상을 하면서 3월에 시작을 한다면은 그냥 요 레벨에 가다가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 같은데 3월 달에 만약 금리를 50bp라고 인상을 한다면은 이 금리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는 뷰는 3월 전까지는 조금 플랫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걸 갖고 이렇게 주목하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쟤네들 왜 이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분명히 우리 회의 때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모닝 브리핑 때 전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거 다 올라가고 파워 플래트닝 나왔으니까 금리 인상 폭이 뭐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낙폭과 때 성장률 사야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위메이드 같은 거 사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는 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듣는 분들한테 뭐 내 말투가 원래 이렇잖아. 과거가 오래됐으니까 그냥 너무나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상황을 지금 만약 그런 거라면 이렇게 안 빠졌다니까 우리가 원래 하단 2,750이었어요. 네. 이 밑에 우리 전망도 빗나간 거라니까 왜 이게 더 심하게 빠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슨 내가 뭐 근데 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야 이거 상황을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가 너한테 최강희 이코노미스트 말투가 최강희 이코노미스트는 저랑 인연이 몇 년 됐죠? 15년 14년 15년 됐죠. 그 중국집에서 내가 처음에 여기 왔는데 내가 너 어디 오니? 리서치입니다. 내가 되게 투명하게 얘기했었나 그때? 기억나? 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줄여서 섰어요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 그치?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더 심하게 얘기해요. 우리 알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내 생각은 그래요, 강영 씨. 최강 이코노미스트. 아니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면이 안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세게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7차례 반영하면은 2%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근데 7차례를 반영해서 2% 얘기하는 사람이 QT도 또 한다? 그러면은 거의 그 금리 인상 효과로는 4%, 5%를 얘기하는 맞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맞나? 놀란 거라니까? 내가 말하거든? 나도 놀랬다니까? 그럼 보고서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노무라를 자료를 보셨을 때 노무라 놈들이 50bp를 얘기하면서 노무라 분들이 50bp를 얘기하면서 QT에 대한 거는 어떤 뷰를 가지고 가느냐도 상당히 지금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얽혀버리는 복잡한 것들이 얽혀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근데 분명히 저도 동의하는 거는 상반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인 줄 같아. 내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장 빠지니까 요새 신났냐는데 내가 속으로 장 빠지면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당신도 알지만 맨날 매일 머리 아파하는 게 연봉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몰라야죠. 나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잘못 대처하다가는 주식 경험 없는 사람들 들어왔다 다 돈 날리고 한말 내도 다 떠날 것 같다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안이하게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몇 개월간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이래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없다면 근데 내 말은 뭐냐면 바닥이 다가와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잖아. 나는 이번에 컨비션 바이콜을 할 거다. 버인부한테. 난 무조건 올해 컨비션 바이콜을 할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도 지수 전망 안 해요. 저는 그때는 그냥 종목 사과나무 2 뭐 해가지고 자료 발간하자 뭐 이거 하는데 그러고 싶어서 뒤져보다 느낀 거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야. 우영 용어도 왜 이렇게 센터니 다 나만 귀찮게 하나 할 텐데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나는 오늘 성장주 코리아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나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강하게 반발했던 거는 그게 전형적인 지금 컨센서스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QT가 시작이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정을 아마 할 거예요. 맞아. 그게 포인트야. 네. QT를 해야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 그래야 장기채를 그래서 이 커브가 플래팅이 너무 심해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인상을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QT를 같이 해야지. 내 생각은 그거예요. 같이 해야 장기채를 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의도가 그거 같아요. QT 얘기 나온 게.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야 뭐 할 수 있다, QT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QT를 보는 시점은 뭐 빠르면 2분기 말이고 뭐 3분기 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한 2번, 3번은 올려야 금리 인상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그래도 한두 번 인상한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나도 거고요. 5, 6월 정도를 많이 보는 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가인 최강희 교수가 미국 전문가잖아요. 미국 중간 선거 있잖아. 네, 중간 선거 있어요. 내 생각에는 중간 선거전이 선거전 시작되기 여름 전에 이거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야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죠? 내 생각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엄청 빡세게 갈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제 연말에는 물가가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습니다라고 나도 말씀을 뭐. 드려요. 그랬더니 그럼 물가가 안 높을 것 같은데 연준은 왜 이렇게 강하게 하냐 하고 싶으니까요. 경기가 괜찮아졌고 물가도 뭐 디플레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빨리 안 돌려놓으면은 나중에 연말에 물가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여름 안에 물가를 잡아놔야 뭐 이거는 같이 뭐 최강에서 오니까 너무 평상시인데 그래야 선거에 투표에 영향을 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3월부터 세게 가고 금리 인상은 난 7번은 말도 안 된다 봐요. 네, 맞아요. 어떻게 7번을 올려? 그거는 그냥 내 생각에는 몇 번 안 올릴 것 같아. 한 4번 정도일 것 같아 나는. 4번 정도인데 QT를 하면서 제어할 것 같다니까. 커플레팅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6월까지 시장은 그러니까 뭐 바이더 딥 해가지고 반등 노리는 장은 있겠지만 이거 뭐 어설프게들 뭐 밸류에이션을 얼마가 한 배가 바닥이고 뭐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웃기자는 거는 내가 뭐 저랑 저랑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 정도면 무슨 버튼 피싱 이게 그러니까 논리를 생각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우리는 강조하는 게 이베스트의 강점은 즉 이 불확실성 이게 문제라는 걸 제시할 뿐이야.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면 난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가이드라인이
1월 의사록에 한번 2월 중순에 한번 약간 논의된 게 나오면 출렁일 것 같고 네. 3월 F1 때쯤에는 약간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모자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사록에서 아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자료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월 FOMC에서 의사록에 분명히 그 내용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고 뭐 일부 몇 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나올 건데 만약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 1이 아닌 의견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의미 있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또 그 다음 3월 FOMC 의사록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나 또는 아예 없어지거나 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는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라도 한두 명이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이제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번 의사록에 시나리오 2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 이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MBS에 대해서는 이건 MBS 있을 것 얘기가 나올 같아요. 시나리오 2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니까. 왜냐하면 그 제임스 블라드가 투표권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블라드. 근데 블라드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재투자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MBS를 빨리 먼저 그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의사록에서 만약 그 의견이 나온다면은 뭐 내가 있지 이렇게 않을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장빠지니까 신나냐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왜 격하게 말을 하냐면 이 상황이 굉장히 나는 아주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냥 다들 반등 얘기만 해요. 내가 이번 아침 모임 때 짜증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뭐가 반등이 언제 나올 거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반등을. 그리고 뭐 지금은 내가 그 말에 확 내가 공격한 거야.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낙폭과대 성장률 차이인데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은 철저하게 긴축 발작 플러스 생각보다 강력한 파월의 변신이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지금 법인에서도 인지가 안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오늘 사실 나는 시나리오 1이라 봐요. 네. 원이고 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별로 안 가본 길이거든 이게. 큐티를 원만 해도. 해봤던 게, 그죠? 2는 하기 힘든데 말은 나올 것 같다는 거지. 네. 구체적 용어로 2월 의사록부터 말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 2월 의사록도 일단 한번 확인해야 되고 네. 3월 FOMC에서 내 생각에 50bp 하락률은 매우 높다 봐요 저는. 안 높다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여름 안에 뭔 걸 승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QT도 빨리 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최고의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대로 물가가 잡힐 것 같거든. 그럼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지 제 말은. 최소한 대세 하락은 아닐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줍잖게 이 시간을 넘겨서 아무 조치가 제대로 강하게 안 나가서 물가가 파월이 어제 흐릿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PC를 갖다가 뭐 이걸 좀 할 수도 있고 뭐 헌설설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세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망가질 거니까. 내가 아침에 그랬잖아. 박스권인지 대세 하락인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얘기할 거는 내년에 장이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올해는 그냥 박스권 좋은 게 박스권이라고 우리 하우스 주장이었고 그거는 상당히 어차피 맥스가 3,150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네. 근데 내가 이번에 연준에서 느꼈다고 해서 광역이라고는 오늘 방송에서 대놓고 한 거야. 우리 최강의 이코노미스트가 그래도 우리 하우스에서 가장 그래도 차분하잖아. 네. 차분하게 하는데 광역이를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광역이를 우리 기회에 좀 더. 근데 너한테 미안해. 좀 상황이 어때 보여? 최강의 이코노미스트. 지금 그렇게 개선의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아 당장은? 개선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한 1, 2, 3월 정도는 수요 조정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요 원래 실수요하고 심리 사이에 아직은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줄어드는 거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연준 FOMC 문제나 불확실성 문제 뭐 3월 지나고 나면은 기대하는 건 미러 문제도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한 5, 6월이 한 번 더 두드려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봐야지 하는 문제고
같고 하반기에는 그나마 타이밍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안정되니까.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거나 이러면 너네는 뭐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주식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해요. 미국 주식하고 ETF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해요. 네, 주식 부동산도 그 우리 하우스 사들 다 부동산 잘하지 않자 그래서 아니, 투자를 근데 못하게 주식을 하니까.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 주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우린 투자 전략팀 전원이 갖고 지금 있습니다. 다 우울해요. 이게 안 오르면 저희도 슬퍼요. 다들 아씨 뭐 다들 멘붕 상태인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건 그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성적으로 우리는 그럴수록 더 감성적이지 않잖아요. 같은 동지잖아요. 감정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일인데 최대한 손해를 안 여기서 보게. 그래서 내가 이 말은 해요. 유튜브 같은데 왜 가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데 가서 주린이 분들이 난 진짜 걱정이라니까. 네. 왜냐면 1년 내내 같이 말인데 현금 비중 좀 늘리라고 하면 막 욕들 하는데 현금 비중이 없으면 바닥에다 다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못 견디거든. 레버리지가 높은 사람은 반대로 다 철릴 것 같고 레버리지 못해서 맞아요. 줄이고 지금 현금이 100%인 사람들은 망할 뭐 편. 아니 사야지 조금씩. 저 이 가격이면 네. 지금 여기서부터 뭐 2,500이 가고 2,400이 가고 사다 보면 네. 괴롭겠지만 소위 안전마진 확보되는 구간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적어도 말씀드리는 건 이 구간이 컨빅션하게 자신감을 빡 가지고 그 신용하실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사과담을 낼 때는 내가 그때 당신들한테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 이거 싫어하니까 내가 회사를 때려치기까지 고민했으니까 내가 야 이런 인생의 일대 또 찬스가 왔는데 그 정도 자신 있을 때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지금은 그건 택도 없이 거리가 멀어요. 지금은 여러 밸류에이션 아침에도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여기서는 뭐 그래도 밸류에이션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니 지금까지 사이클에 기업이익이 한번 저랬을 때 여기서 끝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진 않은데 뭐 그러니까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냥 내가 그랬어요. 욕 먹더라도 낮춰라 다들 TP들. 그래서 TP들 낮추면 막 저희한테 수장으로서 뭐 하냐는 분이 뭐 저한테 진심어린 조언한 건 아는데 낮춰야죠. 여기서는 낮춰야지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연준도 똑같이 지금 올려놔야 금리 올려놔야 나중에 안 좋았을 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한 6월까지는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좀 시장 안 보는 게 낫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버티기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버티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순간이 더 올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들어갔다가 한 번 깨지면은 반대면에 나와버리니까요. 그러니까는 버티려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셔도 그냥 현금으로 들어가셔야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격하게 말하냐면 아침 모닝 미팅 때 분위기 보니까 여전히 나는 그거 느끼거든. 그냥 섹터 담당자들은 왜 이렇게 센터장은 네, TP 맞아요. 내리고 하냐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러겠죠. 왜 섹터들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더 내린 거예요. 내리라고 했어요 다. TP 당연히 그걸 TP를 조정하지 않으면 감독 당국에서 저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EPS 조정이 나오는 변수가 나오는데 왜 조정 안 하는 거야? 뭐 기업 관계 때문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두 번째. 아니 지금 다들 오늘 무조건 반등 나온다. 내가 그게 제 완전히 무슨 반등이냐 지금.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게 싫다가 아니라 반등이 성장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침에 사실은 오늘 안 데려왔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내 말은. 그 이유는 지금 이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바닥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거북하거든. 불편하고. 그래서 바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컨센서스가 아니니까. 뭐 내가 이런 유튜브 왜 하냐고 그러는데 컨센서스를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 나는 방송하면서. 댓글에 뭐 내 성격 알지만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댓글 이렇게 보면 저 상황이 지금 컨센서스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여전히 이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야.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수는 현금이 100%인 사람이 당연히 사 들어가는 구간이지만 그거는 내년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요. 내년을 바라보고 사실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아니고. 근데 뭐 지금 뭐 한두 달 반등을 노리고 산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다. 혼자 너무 열내가지고 분명히 댓글을 보겠지만 뭐
우리 요새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우리 같이 책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책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업계 나중에 여의도 떠나게 될 때 이런 거 하나 남기고 싶다. 그래서 같이 쓰자고 한 거예요. 내가 뭐 이거를 책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번 우리 기념으로 한번 써보자. 그냥 했던 건데 그런 마음으로 요새 방송도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날 것으로 전하고야 말겠다. 왜냐하면 나 욕하든 말든 너무나 아니해 지금. 너무나 아니해서 이 상황이 과연 언제쯤 이 컨센서스가 좀 바뀌어서 저희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빨리 강하게 빅바이콜 해야겠다 하겠는데 전혀 말로는 다들 걱정들 하지만 데이터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뭐 다들 오늘 반등 나온다 하는 날이지만 아침부터 장 시작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런 마음 전했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과연 최강 이코노미스트는 내 말도 원래 이러니까 기분 나쁘진 않았죠. 저야 뭐. 저야 뭐는 무슨 뜻이야? 저야 항상 하도 이제 분명히 마지막에 저 꼰대 녀석 뭐 이럴 텐데 난 굉장히 개인주의자잖아요. 네. 사실 별로 하여튼 살아납시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우스와 아침 모닝 미팅마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들 생각하는 거 아니냐 섹터들이랑.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저희 섹터 담당자들이 TP를 계속 내려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런 생각 갖고서 하는 거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